네, 척수질환 3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척수질환 중에서요. 하나는 척수물 구멍증이랑 그다음에 척수분리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척수물 구멍증에 대해서 할게요. 이거 예전에는 이제 척수 공동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동이라는 게 뭐예요? 텅 빈 공간, 즉 척수 안에 이렇게 굴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척수 내에 공동 또는 관이 발생하는 만성, 질행성, 변성 질환으로 그 척수 중심부에 물주머니 모양의 그 시스트죠. 빈 공간이 생겨서 정상적인 뇌 척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또는 비효르 로빙 이게 그 공간 방이 생기거나 또 연질막하 통로를 따라서 쇠기 모이는 이게 작은 못이 생기는 합류 지점이 발생하여 이 그러니까 파이프 모양의 어떤 이 관이 생겨서 생기게 됩니다. 요 그림 보이시죠? 이게 손의 아래에 그 낭이 이제 생겨서 이렇게 공동이 발생한 겁니다. 보통 C2나 아니면 T9, T11 사이에서 이제 호발하거든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고요. 3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으로는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어요.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키아리 기형 1형, 뼈의 비정상 또는 손의 탈출, 뇌줄기 압박이 있는데, 키아리 기형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1형, 2형, 3형, 4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1형이 가장 이제 태아 때 이제 머리뼈가 발달이 저하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형태에 해당합니다. 손의 편도 척추관 돌출, 척수의 목 부분이나 목 등 부분에 이게 생기게 됩니다. 무증상 또는 이제 심한 두통, 목 통증이 있고요. 손해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이게 척수 외상, 특히 SCI 환자한테서 많이 발생하는데 저도 이런 분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아니면 수막염이나 척수 종양, 결박 척수 증후군 이건 이제 수술 후에 계류 척수를 말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척수 흉터 조직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예. 기한 1기형 1에서 이제 보이는 손해 편도죠. 손해가 큰 구멍을 통해서 척수관절 밀려 나가고요. 그럼 손해 편도가 뇌 척수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 척수물 구멍증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교통성과 비교통성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교통성은 이제 선천성으로 그 관안에 이제 척수 구물증이 생기는 거예요. 기아리 1 hình 같은 경우. 그리고 적혀 있죠. 그리고 또 비교통성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여러 부위에 생기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렇게 세부 분류를 하게 되면 뭐 1형, 2형, 3형, 뭐 4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형은 이제 그 폐쇄와 뒤통수뼈 큰 구멍의 폐쇄와 중앙관의 확장을 동반한 그 척수물 구멍증이라고 하고요. A형, B형으로 또 나누는데 일단 키알이 그 기형 1형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해당하고요. 2형은 그 특발성 유형입니다. 그래서 뒤통수 뼈 큰 구멍의 폐쇄는 동반하지 않아요. 3형 같은 경우는 척수 내에서 그 척수 내 다른 질환까지 동반한 걸 3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형 같은 경우는 물뇌증을 동반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물뇌증을 동반한 척수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제 수액이 그 맥락 얼기를 따라서 뇌실을 거쳐서 거미막 및 공간을 거쳐서 정맥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교통성 물뇌증 같은 경우는요, 이게 뇌실에서 거미막 및 공간 사이가 이제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실이 폐쇄된 부위보다 위쪽 부분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고요. 교통성 물뇌증 같은 경우는 여기 거미막 공간에서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맥 동굴로 가지를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실이라든가 거미막 밑 공간 부분이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확대되는 모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척수물 구멍증의 그 증상 그러면요. 바로 해리성 감각 소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성 감각 소실이 뭐냐면 여기 척수를 보시게 되면 우리 그 가운데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관의 확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공동이 생겼다. 그러면은 해리성 그 감각 소실이 초기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있죠. 분별성 촉각, 두점 분별, 진동 감각, 고유 수용 감각이 지나가는 이 성경은 어때요? 이 부분이 통과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반면에 통각과 온도 감각을 그 전달하는 이 신경노는 어때요? 요렇게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부분이 있는 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통각과 온도 감각은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각과 온도는 상실, 위치 감각, 분별성 촉각은 유지된다. 그래서 해리성 감각 소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진행되면은 뭐 실조도 나타날 수 있고요. 촉각 상실도 되고 종아리 경직성 마비도 함께 동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상 부위에 따른 임상 양상으로는 이제 척수 앞쪽 뿔에 손상되냐, 겉질 척수로냐, 뒤쪽 뿔 감각 교차 부분이냐, 아니면 뇌줄기 뭐 침뒷 부분이냐, 자율신경 경로에 문제가 생겼냐, 근육 및 골격 쪽에 생겼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척수 앞뿔이에요. 그러면 LMN 유발을 하죠. 그러니까 LMN은 뭐예요? 모타 유닛을 형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손과 발의 그 근섬유 속 연축부터 시작해서 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슬 웨이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냐면 그 모타 유닛이 작동 안 하게 되면 어때요? 급격한 근소실을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겉짓 척수로다. 여기는 뭐예요? UMN이잖아요. 그래서 UMN은 특징이 뭐예요? 스파스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특히 다리가 더 심하고요. 그리고 DTR은 항진이 되는 게 전형적인 UMN 증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뒤쪽 부하고 감각 섬유 교차부에 생기게 되면 아까 전에 그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생기면 해리성 감각 소실이죠. 예, 그리고 통증은 간헐적이며 찌르는 듯하거나 칼로 베인 듯한 이상 그 감각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만약에 뇌줄기 쪽이나 그 뇌신경을 포함해서 또는 이제 손해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손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리 내에 침범이 되면은 수면 문제가 나타내고 숨내 부분은요 호흡하고 상관이 돼 있으니까 호흡과 연하, 그러니까 삼킴 이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뇌신경 중에서는 뭐 3차 신경, 얼굴신경, 속귀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 혀미신경이 이렇게 대부분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놀드 키아리 기형도 대표적입니다. 여기는 손해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성 경로가 만약에 손상되었다. 그러면 안은 호느 증후군이 보이죠. 4대 호느 증후군 보이죠. 눈처짐 뭐 이런 거. 그리고 근육 쪽이면은 척수 옆구분증, 그러니까 스콜리오시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실금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임상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척수물 구멍증의 임상 증상으로는요, 첫 번째, 운동 증상입니다. 그래서 기능 상실로 인한 증상으로는 당연히 마비죠. 그리고 자극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자극을 했을 때, 간대성 근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면 근섬유 다발 수축 또는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앞불세포가 압박이 되거나 파괴가 되면은요, 근약화가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특히 손, 팔, 몸통 순으로 위축이 나타나게 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 증상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능 상실로 인한
그 감각 그 증상으로는요. 당연히 감각저하, 통각저하 이런 그냥 후각상실 이런 것들이 있고 귀모금도 보일 수도 있고요. 자극으로 인한 거는 감각 이상, 자극을 했을 때 감각 이상을 느낀다거나 이상 감각을 느낀다거나 무해 자극 통증, 콩각 과민 통증 또는 그 빛을 봤을 때 느끼는 그 통증, 그 다음에 귀울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증상으로는 만약에 이제 기능 상실이 되면은 혈관 확장, 땀 감소증, 땀 없음, 털세움, 상실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양성 변화로는요. 과다각화증, 그 다음에 뼈 관절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우 핸드, 베네딕션 핸드라 그래가지고 기도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관절의 변화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뇌신경 검사로 3차 신경, 얼굴신경, 그다음 혀인두, 미주신경을 보게 되고요. 운동 기능 검사로는 그 근력과 그다음에 그 긴장도를 보게 됩니다. 반사, 감각, 자율신경. 특히 자율신경 검사 중에서 호르증후군을 관찰하게 되죠. 요거 호르증후군 그림 보이죠? 보통 이제 그 동공수축, 눈꺼풀 처짐, 안구함몰, 무한증 이게 4대 호르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양성 변화와 합병증으로는 그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이 그림 보이죠? 하이퍼 케라토시스에서 손에 각질이 많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척수 후만과 악구증이 보입니다. 네,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대충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해리성 감각 소실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감각의 재교육을 시키잖아요. 옆에 왼쪽에 보시면 감각 재교육 중에 보면 탈민감화와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감각을 훈련을 시켜주고요. 보호감각 재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물건을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잡는 거라든가 활동을 다양화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구별감각 재교육에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보지 않고 하는 활동 훈련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국소감각을 증진시키겠다 그러면 촉감 자극 후에 어떤 거를 이제 자극을 주고 눈 뜨고 어떤 걸로 제가 자극을 했죠라고 찾아보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감각 재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약화나 이런 게 보이면 당연히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또 키아리형이다. 그러면 목을 안정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뭐 보조기를 착용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옆구분증이 있을 때도 보조기 착용, 스트레칭, 통증이 있다. 그러면 물리적 치료해 주면 되고요. ROM 엑서사이즈를 해주는 거는 이제 관절의 어떤 그 범위 운동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균형 운동 그리고 실조가 있을 때는 뭘 한다? 프랭켈 엑서사이즈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 훈련이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척수물 구멍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계와 척수에 과도한 어떤 긴장을 유발하는 활동들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높은 충격이 야기될 수 있는 활동, 즉 특히 뭐 축구, 럭비 이런 스포츠 활동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중한 배변 활동으로 너무 변비가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네, 힘을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이로프락틱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목 부위는 안정을 보조기 착용하고 있는데 견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트램블린, 롤러스쿠버 이런 거는 관성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스콜리오시스를 교정하기 위한 그런 보조기로는 뭐 미러키 보조기, 보스턴 보조기, 찰스턴 보조기인데 특히 찰스턴 보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잘 때도 착용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척추 갈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책은 24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이제 스피나 바이피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가 뭐예요? 이라는 뜻이잖아요. 두 개로 이제 분리된다 이 말이거든요. 척추가.
그래서 예전에는 척추 2분 2개로 이제 분리가 된 데서 척추 2분 분리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신을 했었을 때 그 신경관이 이렇게 태아 때 생기잖아요. 그게 폐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요. 뭐 이런 봉합 장애가 예전에는 이제 신경관 상단부의 불완전 폐쇄가 있고 머리뼈 척수 부분에서 이제 머리뼈 척추 파열 그리고 꼬리 부분이 불완전 폐쇄가 되게 되면 뭐 개방성이냐 폐쇄성 갈림증 척추 갈림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척추 갈림증은요, 3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아기 그림 그 옆에 거 보시죠. 여기 보시면 등에 허리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것을 오클루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막 낭종이라고 하고 두 번째 단계고 좀 더 심한 단계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수막 탈출증이라 그래서 가장 심한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척수 기형들을 이게 처음에 이제 태아가 임신되어서 초기에 어떻게 이런 기형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발생 기전과 그 기형을 알아보게 되면은 뭐 다른 건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 두 번째 거 신경관 폐쇄가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문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 그림 보이죠? 그다음에 척수수막 탈출증도 바로 이 신경관이 폐쇄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반쪽 척수수막 탈출증이라는 것도 있고 척수파열, 목뼈 부위 수막 탈출증이 바로 이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배엽 중에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배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앞 뒤쪽 복합 척추 갈림증과 척수 분리증 그 다음에 낭종, 소장기형 이런 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림증은 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유전적이다. 그러면은 이런 척추 갈림증을 가진 아이를 낳았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확률이 4%로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그 임신 중에 엽산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B12 결핍, 항간질 물질 비만, 뭐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이 있을 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왜 임신하기 전에 뭐 3개월 전에 엄마 아빠 둘 다 엽산을 섭취해라라고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었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신경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아이가 딱 임신이 되면 신경관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신경고랑을 거쳐서 신경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이게 딱 폐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그 임신 22일째 보면요. 부리 쪽 신경관이 이렇게 폐쇄가 일어나고 그 임신 28일 정도 되면은 꼬리 쪽이 이렇게 폐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척추 갈림증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오클루타라고 해서 오클루타는 라틴어로요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등에 꼭 이렇게 털 패치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신경 돌출은 없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메닝그셀러라고 해서 수막 낭종이에요. 그래서 수막이 척수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원인은요. 큐라리노 증후군을 포함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예, 메닝그셀러.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심한 그 마이알로 메닝그셀러라고 그래서 수막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예 아기 등 보이시죠? 이렇게 아예 수막이 탈출을 보입니다. 아기가 탁 태어나면 등을 보시게 되면요. 자, 그래서 척수 갈림증은 또 같은 말로 척수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가장 심각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막이 없는 상태로 이제 이 자체가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감염이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애기 등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척수 갈림증의 그 임상 양상으로는 운동 증상, 신경학적 문제, 결박 또는 계류척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테사르드 코드라고 해서 척수 내 지방종의 섬유대가 엉치뼈에 부착된 모형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운동 증상으로는 그 수막 탈출증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데요. 어쨌거나 뭐 다리 근육 약화와 마비를 보일 수도 있고요. 휜발도 생기고 뼈 엉성증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문제로는 아놀드 키아리기형 2형에 속하는데 이게 손해와 연합해서 물레증, 그러니까 90% 이상이 이제 요 부분이고 겉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비정상적 눈 움직임과 방광 장 조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 기능 손상입니다. 그래서 어큘루시브 펑션의 어려움이라고 해가지고 실행 기능은 행동에 대한 인지 조절이 필요한 일련의 인지 처리 과정인데 선택한 목표의 달성을 이루게 하는 행동들을 선택하고 주의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집행 기능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 알레르기라 그래서 뭐 라텍스라든가 고무장갑 이런 거 돈요감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진단 평가는 이제 똑같이 운동 평가로는 이제 근력을 보는 MMT, 근긴장도를 보는 MAS,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를 보는 ROM, 그리고 반사 발달 검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 검사로는 아기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울음이나 얼굴 찡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에서 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각, 가변, 촉각, 위치 감각을 보면 되고요. 만약에 애가 말을 할 수 있는 7세 이상이다. 그러면 통각, 가변, 촉각, 위치 감각, 온도 감각 2.10별까지 다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마이오톰을 봅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해요. 중재. 그래서 중재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션트 수술을 해서 뇌척수액을 배출하도록 하는 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물리치료사가 해줄 수 있는 게 환자를 딱 봤을 때 척추 이군 분리증 환자가 딱 왔을 때 근육 약화라든가 아니면 불균형 이완성 마비, 관절 구축, 휜발, 예, 그 다음에 탈구, 엉덩관절 탈구, 그 다음에 스콜레오시스, 감각소실, 그 다음에 반사 부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맞는 거를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포지셔닝 기술, 스트레칭, 근력 강화, 뭐 보행 보조 도구 대표적인 게 요거 RW 또는 이제 상반 보조 보행기라고 하죠. RGO라 그러나? 네, 요거 있죠. 그리고 발달 이정표에 따라서 치료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가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치료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 기술, 뭐 구축 방지, 자세 교정 장치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조기로서는 이제 상반 보조 보행 보조기를 많이 쓰거든요. 교차걸음 보행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그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다리가 힙 조인트 한쪽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몸통과 다리를 받쳐주고 양 다리에 교차 걸음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 지지대가 엉덩 관절이 이제 주저앉는 거를 방지해 주죠. 걷는 순서는 보시면 잠깐만요. 네, 지금 아직 선생님 이렇게 무릎도 접히고 고관절도 다 굴곡이 가능하죠. 이거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걸을 때는요. 보시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고 그 다음에 그러면 들린 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굽힘이 되고 반대쪽은 펴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지하는 쪽은 펴지고 반대쪽 다리는 굽힘이 일어나서 이렇게 교대로 걸음이 걸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RWO라고 합니다. 리시프로칼 워킹 올소시스라고 합니다. 리시프로칼 워킹 올소시스. 만약에 그 251ppt 보세요. 만약에 이게 T 레벨, 그러니까 소라식 이상의
그 레벨에 있는 그 아기들을 이제 치료할 때는요. 이런 분들은 이제 몸통 활성은 보이잖아요. 단지 이제 다리 근육의 활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축은 이제 external rotation 아니면 이제 휨발 모양 아니면 척추 뒤 옆 구분증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포지셔닝 치료,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을 보기 위해서 구르기, 앉기, 특수 부대 기기, 뭐 휠체어 타기 이런 게 있는데 특수 부대 기기가 뭐냐면 코맨도 크롤이라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 기는 모양 있죠. 애기들이 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기는 거를 이제 특수 부대 기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허리 쪽에 그러니까 룸바 1에서 3 정도 레벨의 이제 손상이 있는 아이들은요. 힙 조인트에 플렉션 구축이 있고 그다음 몸통에 과도한 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엉덩관절 탈구의 위험도 크고요. 그다음에 비대칭 엉덩이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덩관절에 펴 활동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엎드린 자세를 취해준다거나 무릎 끼기, 손 사용하지 않고 이제 걷는 그런 것들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RGO, 그 하여튼 기억나죠? RWO,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 L4, 5 정도다. 그러면 이제 보통 힙 조인트 플렉션 구축을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과도하게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허리를 뒤로 제끼는 그런 영상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료는요. 기는 거. 그리고 보행은요. 목발을 사용하거나 목발 없이 지지 반발력이 있는 발목 보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KF4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S1, 2 정도 레벨이다. 그러면 이제 발의 구축 보이거나 발 쪽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엉등 관절 평근, 발바닥 굽힌 건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그 보통 12에서 14개월에서 5살까지는 보조기 없이 목발로 걷기가 가능하고 낙상을 대비시켜줘야 되고 이런 경우는 AF5만 사용하면 충분히 보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이제 그 앉기, 포지셔닝, 그다음에 ROM, 부모, 교육, 엄마 이제 교육 같이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들러 이제 막 이제 걷는 애기들 그래서 마일스톤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환경 탐험 음. 그리고 2차적 손상을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그런 애들은 특히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강화, 그다음에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레크레이션 활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방지를 하는 그런 물리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퀴즈가 되겠습니다. 척수물 구멍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이네요. 1번 합병증으로 척추 예, 맞아요. 그리고 2번 해리슨 감각실조증은 질환 말기 아니요, 초기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진행되면 종아리 이완성 마비가 나타난다. 종아리는요 그러니까 스파스틱 나타나죠. 그리고 척수 뒷불 압박 때문에 뒷불은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 정상화를 위해 척추 뒷부리는 뭐예요? 감각이잖아요.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진동 감각과 2번 진동 감각, 촉각, 고유 감각은 정상 통증, 온도 감각 상실, 해리선 감각 소실을 보일 때는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 실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랭켈입니다. 그리고 척추 관련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조기는요, 알지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